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북콘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대인들을 위한 자본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책의 저자이신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요. 또 우리가 환경을 또 환경답게 꾸며서 살고요. 또 우리의 그 삶이 더 멋지고 사람다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고민에서 이 책은 출판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를 막 쌓아놓고 또 그 쌓은 것을 이용해서 더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그 것들, 이제 그런 좋은 것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같이 녹여낼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자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한번 그런 좋은 얘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가톨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박수민 청년 나왔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대학교에서 재학 중이라고 소개해 주셨지만 저 이제 학기 다 마치고 수료를 한 상태여서 이제는 사회에 나가기 직전인 사람인 20대 청년 박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 원장님 말씀하실 건가요? 나는 우리 사회자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으로서 우리가 또 자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민 학생께서 이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를 읽고 궁금하셨던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서 오늘 그런 걸 잘 풀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먼저 질문을 좀 할까 하는데, 사실 책을 읽기 전에도 그렇고 책을 읽으면서도 느낀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돈과 자본을 좀 동일시하는 경향을 요즘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긴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계측하고 계량하고 거래하는 하나의 수단 같은 거라서 이 돈 만능주의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걸 쌓아놓다 보면 그게 쌓여서 우리한테 유익한 면을 줄 때, 그럴 때 이제 자본이라는 개념을 쓰게 돼요. 만약에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할 때, 또는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바탕, 환경을 만들어갈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자본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거 당연히 돈으로 그걸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 돈이 다 자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또 소비도 하잖아요. 뭘 써서 버리기도 하고, 또 돈을 가지고서 엉뚱한 행동도, 사람들은 낭비적인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거래의 수단과 자본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자본이라고 하면 곧 돈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돈은 자본, 자본은 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자본의 의미가 넓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자본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좋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그죠? 그다음에 우리 사람에게 더 유익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쌓아놓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돈으로 계측할 수도 있고, 또는 양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 안에 보면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또는 철도망,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사회 간접 자본 역할을 하죠. 근데 그 도로를 만드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었다 하면 돈으로도 계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회에 축적된 지식의 양 같은 것들은 또 돈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돈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본이 돈하고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원장님의 정의를 들어보니 자본 축적이라는 어렸을 때부터 어딘가에서 많이 들어봤던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들어봤던 자본 축적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책에서 자본에서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신용 불량자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혹시 수민 학생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그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뭐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에도 요즘 청년층에서 신용불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심심치 않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요즘 청년 세대의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를 교수님도 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할까요? 네, 우리가 돈 만능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뭐든지 일확천금 또는 내가 한탕주의 또는 심지어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어떻게 벌겠다 하는 그런 위험한 사고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에 빠질수록 신용이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신용이 바탕을 이룬 사회,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들고 또 투자한 자금이 정상적으로 투자된 걸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또 투자도 되고 하는 그러한 신용이 바탕을 이룬 신용도 하나의 그 사회의 간접 자본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바탕을 이룬 사회만이 건강한 투자 또 건강한 수익을 이루면서 이 자본의 역할이 더 잘 우리에게 유익한 활동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용이 붕괴된 사회에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신용이 붕괴된 상태에서 자본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회의 인프라 중에 하나로 신용도 하나의 사회자본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신용 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 중에 꼭 거짓말 많이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럼 이제 쟤는 어떤 말을 하든 거짓말일 거야 라는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신용 자본 저희도 잘 쌓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자본화된 도시라는 말도 전 좀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자본화된 도시 자본은 돈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으니까 어떤 도시든 다 돈이 투여가 되고 투자가 되고 사람들이 돈을 쓰는 곳인데 자본화된 도시는 어떤 곳인가라는 궁금증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자본이 충분히 투입이 돼야만이 편안하죠. 요즘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아파트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아파트도 점점 그 건축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그 편리한 방식으로 조금씩 더 나아졌잖아요. 그것처럼 도시도 도시 환경 안에 지하철망이 잘 정비가 되고 또 도로망,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공기 통로도 만들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초기에는 환경이 상당히 열악했지만 공원을 도시 안에 점점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공원과 함께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도시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도시 안에서 축적되는 과정이 바로 자본의 축적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도시가 어디예요? 어딜까요? 바로 맨해튼. 그렇죠. 그래서 뉴욕의 맨하탄이 바로 그런 도시예요. 이미 그 100년 넘게 지하철망 엄청나게 가서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동의 편리함 그리고 그 안에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이 공원 공간과의 조화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이 교통망뿐만 아니라 그 삶의 편리함 24시간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도시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24시간 도시가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밤에는 완전히 정적이 흐르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불가능한 도시. 이건 사실은 좀 도시 기능이 좀 약한 그런 도시죠. 그래서 24시간 사람들이 살면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당신은 뭐 밤에 일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자본화된 도시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쭉 축적, 쌓아온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자본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또는 개인이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쌓아온 정말 중요한 가치들의 축적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24시간 굴러가는 도시라는 말을 들으니 전 24시 편의점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24시 편의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데 밤길에 그렇게 24시 편의점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런 사회 환경도 어떻게 보면 자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수민 학생도 자본에 대해서, 자본화된 도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뭐 세계의 주요 도시 잘 제대로 돌아가고 투자도 많이 받는 도시로 뭐 파리나 뭐 맨해튼에 이렇게 꽂혀주셨는데 사실 맨해튼이 그렇게까지 투자를 많이 그러니까 세계 1등일 거라고는 여기에서 이제 와가지고 처음 이제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서울도 저는 좀 못지않은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책에서 서울이 앞으로 도시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좀 기억에 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도시 자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네. 네, 저는 서울이 전 세계 5대 도시에 포함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뭐 서울이 그렇게까지 굉장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은요 다른 나라가 갖추지 못한 다른 나라 도시들이 갖추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고요. 또 사람들이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을 때 서울은 어떻게 움직이나, 서울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것들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도시예요. 반면에 유럽의 도시들, 파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늦어요. 그런 변화도 늦고 그 도시의 기능 자체도 상당히 박물관적인 그런 면이 좀 많아요. 그래서 관광하기는 상당히 좋지만 이 신속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해 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이 서울이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화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화의 도시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면은 유럽에서는 런던이 그런 역할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그에 못지않은 문화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K 문화, K 뭐 영화, 드라마 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그런 면이 자유로운 환경이 되면 될수록 그런 것들의 기능은 더 강화될 거라고 봐요. 그것은 이 도시라는 인프라 안에서 가능한 것이지 조용한 산속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사람과 사람의 네트워크 또 사람이 서로 협력하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라는 공간은 매우 자유로워요. 사실은 이 자연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느끼거나 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상징 그리고 한국의 실질적인 그러한 무브먼트나 혁신이나 변화를 이끄는 곳이 바로 이 도시 경쟁력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서울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단어보다는 도시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도시 경쟁력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고 실질적으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서의 그 경쟁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서울의 힘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도시들, 파리, 뭐 이탈리아의 어떤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뭔가 낭만적이고 사랑이 꽃피우고 이런 도시로 생각을 하는 반면에 서울을 떠올리면 뭔가 빨리빨리 출퇴근하고 노동자로서 출근을 하고 커피 한 잔의 여유조차 없는 그런 도시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또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경쟁력 있는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또 후대들한테 잘 물려주고 또 상속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상속에 대해서 우리 책을 읽은 수민 학생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도시를 어떻게 가꾸고 물려주느냐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를 떠나서 사실 개개인마다 뭐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뭐 생각하시는 게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진 자본이나 아니면 자산을 자식한테 어떻게 잘 물려주느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상속세가 좀 많이 떠오르긴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인류가 이게 발전해 온 동력이 바로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후손에게 남겨주고 넘겨주고 하는 과정에서 인류는 이렇게 번영을 누려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미래를 같이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미래를 같이 할 사람들한테 뭘 남겨주지 않으면 그건 사실 조금 그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돈을 모아서 이 사회에 뭔가를 남기는 거죠. 근데 물론 많은 사람들은 늙어서 쓸 돈 없으니까 그거 다 쓰고 죽어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인류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쓰고 죽자 이런 식의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남긴다라는 표현이 뭘까 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남을 위해서 열심히 잘한 사람들이 돈을 벌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바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 빌 게이츠. 그렇죠. 빌 게이츠예요. 그래서 남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법니다. 그 사람은 사회에 많은 도와주는 과정에서도 자본을 형성했겠지만 그 남는 그 돈으로도 그 사람들이 더 삶을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또 더 낫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본을 남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헤리티지를 남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자본화된 사회가 아닌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통해서 돈을 벌죠. 그건 후진 사회예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후진국이 할 일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과정, 남을 돕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이 자본화된 역할을 하고 그 자본을 또 물려주는 그런 것이 바로 헤리티지죠. 네, 답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 씨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그분이 없었으면 제가 졸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PPT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과제도 하고 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자본을 유산으로 물려주자 이것도 있고 이제 요즘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물려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다라고 이제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헤리티지 정신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속세를 우리가 좀 과하게 물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유산을 남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들다거나 또는 유산을 남겨서 어떤 재단을 만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제도를 정비해서 그러한 제도가 잘 정착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리티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정을 내서 헤리티지 이러한 문화를 남기는 것은 돈으로도 그렇고 가정 문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 문화를 만드는 건 기업 문화 만드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가족한테 무엇을 남길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이 돈을 버는 방식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방식도 물려줘야 되고요. 또 이 돈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시드머니 이런 것들을 또 물려주는 게 또
건강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나 이런 유태인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네, 거기서는 어떻게 하죠? 거기서도 사실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경제 교육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본다면 대를 이어서 이런 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런 방식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걸 저도 본 적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크면은 돈을 미리 주잖아요. 그 젊었을 때. 그 돈을 또 어떻게 본인 같으면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저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사실 요즘은 경제 교육을 학교에서 일찍부터 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공부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이 내가 물려받은 자본을 어디에 써야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본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 금융교육이 그래서 처음 조기 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뭐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돈을 뭐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투자 습관을 어려서부터 키우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우리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어때요? 혹시 주식 투자 해봤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예, 이 주식 투자를 해보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만 투자를 하는 가끔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 돈 벌 확률이 상당히 낮죠. 하지만 투자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해보는 순간부터 이 투자라는 것이 대한 마인드가 생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투기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이 투기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투기성이 낮은 투자를 젊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도 또 공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본에 대한 공부를 일찍이부터 시키는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우리가 헤리티지 정신을 좀 배울 수 있다. 근데 헤리티지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저부터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뭔가 어디서 헤리티지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 물려준다라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헤리티지 정신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 차원에서 보면 이렇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경험이라는 자본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수민 씨가 또 사회 초년생으로 갓 대학을 졸업했다고 아까 들었는데 경험 자본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뭐 투자를 우리가 어디다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쌓아 나가든지 결국은 어딘가에 정착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마 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 첫 스타트이긴 한데 사실 요즘 취업이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죠. 뭐 녹록지 않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같이 화이팅 해봅시다. 아무튼 네,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 회사의 조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청년의 입장에서 요즘 같은 시기에 대체 어떤 회사에 우리가 들어가서 경험 자본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우리가 경험 자본, 경험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식과 경험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식만 있으면은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잘하면 이 세상이 다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야 아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그리고 이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활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지 얼마큼을 알고 모르냐 하는 것은 상당히 구시대적인 생각인 거죠. 과거 조선시대는 천자문 한자만 알아도 선비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정말 초기 지식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식을 얼마큼 많이 아느냐보다는 사실은 지식을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활용하는 속에서 경험을 얼마큼 얻어서 더 풍부한 새로운 것들을 혁신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것도 그런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쌓아놓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식도 단순히 있는 것 자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기업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무조건 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경쟁 단위로 총화가 된 지식의 총합체가 바로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경쟁 단위 유닛입니다.
그 유닛이 가지고 있는 경험,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안에는 매우 자본화된 형식의 협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협력을 잘하는 것이 경쟁을 잘하는 것인데 그 협력하는 방식에서 자본이 가장 고도로 투입된 조직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들어가서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을 몸으로 터득해야 됩니다. 물론 자영업 하시거나 개인 사업하는 분은 혼자 모든 걸 다 해봐서 올마이티 모든 분야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본이 축적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 자본이 고도로 발달한 분야에서 이를 그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몸으로 터득해야만이 그것이 자본 경쟁 구도에서 밀리지 않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가서 그 자본이 잘 활용되는 방식을 몸으로 익혔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 부분만 알게 돼요. 그러면 다른 일을 또 못하게 돼 모를 수도 있잖아요. 매뉴얼한 방식에서 루틴하게만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그걸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을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예. 자본을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자본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단 기업에 들어가서 경험 자본을 쌓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기업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회사가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어느 회사를 갈지 또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월급 많이 주는 데 갈까?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워라벨을 잘 챙겨주는 곳을 갈까? 가까운 곳을 갈까?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어디를 가야 우리가 경험이라는 자본 잘 축적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취업을 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월급 만 원 주는데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일은 좀 적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그 월급을 많이 받는다라는 개념은 점점 자기가 몸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자본을 활용하는 스킬이 높아졌을 때 가장 그 많은 월급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멀리 봐야 됩니다. 시대에서 10년, 20년 후에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월급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기업에 들어가서 자본이 마구 서로 막 경쟁하고 그 경쟁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방식을 익혔을 때 그런 방식을 익혀서 터득한 후에 그 사람이 비교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0년, 20년 후에 가장 사실은 높은 월급도 받고 성과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가장 잘 정비된 조직 또는 가장 그냥 수익률이 가장 최고로 상태에 이룬 조직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10년 후에 그러한 높은 성과를 내겠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냥 일 적게 하고 많은 월급 받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걸 배우고 많이 경쟁하면서 경험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우리 청년들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 말고 다른 자본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오늘 계속 나오는데 우리 대학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대학 하면은 교육하는 곳, 신성한 교육의 장이다. 자본이 투입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아까 기업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기업이 대학 기금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민 학생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대학에다가 이제 기금을 좀 출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기업에서 대학에 이제 재산을 뭐 출연을 하고 대학이 이제 기업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 방식을 제가 듣고 나서 과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할까라는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인재 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책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대학이 하는 일은 사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한다라는 말이 바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대 사회는 기업이 경쟁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일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교육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대학은 그렇게 기업의 변화,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학협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산학협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과 대학이 서로 협력이 아주 밀접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대학은 저기 산지에 가 있어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대학도 도시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기업과 함께 호흡하고 또 그 문화를 같이 누리면서 서로 밀접하게 서로 협력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이 자본 대학 안에도 자본이 또 잘 들어갈 수 있고 또 자본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등록금 그 교육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육 비용이 상당 부분 학생 등록금으로만 부담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충원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기업의 후원 방식 또는 연구비를 또 기업이 학교에다가 제공한다든가 또 기여입학제 같은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러한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 구조나 민간의 그 기여에 의해서 사실은 학교가 대학이 더 나은 인재를 만들어가는데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혹시 네, 저는 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사회의 교육계의 시각이 좀 많이 바뀔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계를 들여다보면 이제 신성한 교육의 장에 자본이 투여되면 안 된다. 기업이 간섭을 하게 된다. 이런 오해들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뭔가 신성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도 된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기업이라는 경쟁 단위 안에서 능률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실용적인 교육 그런 걸 좀 받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소련에는 참 뛰어난 학자들이 많았잖아요. 수학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올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고립이 돼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되면 엉뚱한 것만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쓸모가 없죠. 아무리 뛰어난 수학자가 소련에 있었어도 그것이 활용되지도 않고 사회에 기여되지도 않고 또 그러면 뭐 대학은 존재의 의미를 본인 스스로는 만들겠지만 사회와 협력하지 못하는 대학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까? 그런 결국에 가서는 그 인력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역할을 또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학도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협력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얘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기여입학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돈을 주고 대학을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같은 뭐 20대들은 사실 초중고 나오면서 수능이라고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이 허들을 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학에 갔던 그런 사람들이라 보니까 공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생각을 어떻게 보면 가지게 되는데 이 기여입학 제도가 어떤 순기능이 있고 이걸 왜 우리가 더 많이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설명 한번. 네.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도 교육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높게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에 뭔가 좀 기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아요. 보면은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 돈을 많이 모아서 학교에 기증했다. 이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교육에 대한 아주 각별한 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 자본을 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여입학제도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은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졸업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에서만 벗어난다면 이 기업 입학제는 매우 순기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입학만 하면 졸업하니까 당연히 기업 입학제 말도 안 되지,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입학하는 것이 졸업을 조건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한 후에 그 충분한 자격 그리고 공부를 이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정이 충분히 엄격하게 걸러진 상태에서 졸업하는 방식으로 대학이 좀 더 사회 일부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기업 입학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졸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정이라고 하는 관점을 입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직은 초중고 다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 방식이 대부분 입학 바로 몇 년 후에는 졸업이라고 하는 아주 조금 뭔가 그 조직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기업 입학제는 더 나은 순기능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교육기관들의 순기능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도입이 되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끼는데요. 사실 원장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자본은 사실 이제 노동의 적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노동과 같이 가를 노동의 친구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상 자본과 이 노동을 좀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아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이제 거리에서 뭐 다양한 이유로 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를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뉴스 기사 이런 거 저도 되게 많이 보기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조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과연 지금 어쨌든 노동조합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기업과 함께 가야 하는 입장인데 선진국들의 노동조합과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노동조합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협력 관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업도 협력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과 그다음에 기술과 여러 가지가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을 때 기업의 경쟁력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윤활유 가장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바로 자본이죠. 누군가 처음 자본을 대야 돼. 자본금이 있어야지 회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협력체죠. 그런데 그 자본을 적대시한다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그러한 진화된 형태로 보면은 이 노동 계층도 사실은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본과 더 나은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형태로 발전해야지 사실은 노동자에게도 가장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협력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노동의 반대말로 자본을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노동가와 자본가, 대립적인 구조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진국들의 노동조합 중에 우리가 어떤 지향점으로 삼을 만한 그런 노동조합의 형태가 있을까요? 저는 기업의 형태는 이제 미국 방식의 기업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방식에서는 사실은 기업 노동조합은 개별 기업 안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현재는 조금 전투적 방식의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유럽형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유럽형에서 가장 그런 상징적인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면 독일은 노동조합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나의 벤치마킹이 되겠죠. 근데 그 노동조합은 그 사회 하나의 일원으로서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층, 노동자 대표,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 주민 대표,
그리고 이 기업을 둘러싼 협력 업체들 이렇게 모여서 기업을 어떻게 더 낫게 할 것인가를 회의를 해요. 그게 바로 독일 방식인 거죠. 그걸 이제 조합주의적 전통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데 미국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근데 그렇지만 한국 노조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이미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독일 방식으로 그럼 기업을 더 어떻게 나은 방식으로 갈 것인가의 하나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줘야만이 사실은 현재 노동 방식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런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 또한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또 쌓아가야 할 자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기업에 대한 이야기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대한민국의 교육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니 해도 또 경쟁의 기본 단위로서 기업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또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수민 학생은 생각하시나요? 곧 기업에 들어가셔야 하는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국가일까? 사실 저는 좋으면서도 뭐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그런 국가는 없다, 완벽한 사회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점은 살리되 단점 같은 경우는 좀 줄여나가자라는 생각인데 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 자본을 쌓고 경쟁력을 계속 갖춰가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기업이 발전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최근에 조금 후퇴하는 측면은 있긴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그래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일부로서 우리가 이미 성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기업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기업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든지 성장을 하는 경제가 활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회의 활력이 바로 기업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 그것이 바로 기업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언제부터인가 좀 성장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좀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새로운 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기업의 숫자가 아니라 사실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의 숫자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 대기업 비중을 보면 전 세계 선진국에서 보면 좀 떨어져요. 우리나라가 대기업 비중이 너무 점점 이렇게 위축이 된 거죠. 그래서 대기업 비중이 위축이 되고 대기업이 새로 나오지 않고 있는 환경,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반성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살리고 기업이 살아나려면 시장이 유연화돼야 된다. 시장 유연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시장 유연화라는 말을 들으면 노동자들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유연화되면 나 금방 해고되는 거 아니야? 좀만 잘못해도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시장의 유연화, 이런 변화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좋다라는 말이 책에 나와 있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기술이 바뀌고 그 환경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도 바뀌게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자주 가던 뭐 만두집에서 만약 만두를 안 먹고 옆에 있는 뭐 빵집을 많이 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만두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는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기술 변화, 또 환경 변화, 또 세상의 이러한 변화들이 일자리를 계속 바꿉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순히 자본이 나빠, 자본 때문에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오산인 거죠. 왜 자본가들은 거기에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할까? 저 새로운 곳에 왜 투자를 할까? 그것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얼른 그것을 선점한 기업들은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애플하고 바로 삼성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플하고 삼성에 일하는 근로자는 엄청나게 늘었는데 반면 뭐 모토로라라든가 뭐 이런 스마트폰으로 이동하지 못한 쪽의 일자리는 사라졌죠. 이렇게 소비자가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택이 변화하는 과정을 빠르게 눈치채서 자본과 기업들이 이동을 할 때 노동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바로 재교육을 통해서 그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만두집에 그래도 계속 팔아야 돼. 또는 뭐 스마트폰이 아닌 일반 핸드폰도 계속 만들어서 팔 수 있어야 돼라고 고집하게 되면 사실 기업도 망하고 거기에 있던 자본도 망하고 거기 협력업체들도 망하고 다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변화하려면 근로자, 노동자가 내 일자리는 중요하니까 이건 바꾸면 안 돼라고 하게 되면은 그 경제 구조는 결국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와 함께 그 자본가 기업가들이 같이 근로자들이 재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약에 기업이 도와줄 수 없다면 국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의 방식으로만 일을 해본 사람한테 그거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세요 그러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평생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바로 국가가 또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하는 기업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도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자본화된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새로운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수민 학생 그리고 저 한규민이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오늘 대담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아까 빌 게이츠 얘기도 나왔고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의 가장 성장이 예견되는 그런 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분야가 AI죠. 그렇죠. 네, AI에 대한 걱정이 또 많죠. 터미네이터 이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가. 네. 저도 그래서 챗GPT 이런 거 쓸 때 네. 감사합니다라고 끝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존댓말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존댓말 쓰고 우리 서로 잘 지내면 너 나중에 나 기억해 줄 거지? 이러니까 아유 그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안심하기는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잘 모르겠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져요. 그러니까 요거는 분야가 간단해. 그러면은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데요. 그 잘 이해 못할 때는 두려운 감정에 빠집니다. AI가 지금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매우 두려워하고 저것이 혹시 나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막 심지어 공격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거죠. 반감이죠. 근데 그런 반감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변화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더 나은 세계로 가려고 하는 진취적인 자세가 사실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AI는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빨리 이동을 하고 그것을 내 몸에 습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막연히 무서워 두려워 저건 뭐 같이 가면 안 돼 이런 식의 그 생각에 빠져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AI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변화에 그러한 그 기술적 변화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활용하고 그 AI 선진국이 되면은 대단히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 된 것처럼 전 세계에서 또 한마디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AI 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흐름이 혹시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조금은 더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네.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사회도 이제 아까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수민 학생이 일침을 놓으셨는데 전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 자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또 AI 이런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우리 사회가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할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그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까 평생교육 말씀도 하셨는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정부는 그 법에 의해서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능동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꼭 뭐 잘 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정부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이 낙후된 산업, 이미 이제 사라지는 산업, 이 분야에서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이동할 수 있게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분야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낙후된 분야가 한마디로 사회에 고립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고립돼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농업 같은 분야예요. 심지어 60, 70대 나이 드신 분들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농업을 종사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 분야에서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막 돈을 빌려드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거기에 자본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들은 그 돈을 빚으로 남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이 자본의 역할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수익을 높여야 되는 것이 자본의 역할인데 그 돈이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경비로만 쓰이게 되면서 그 결국은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고 결국은 그 돈이 빚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농민들이 그랬어요. 더 이상 돈 빌려주지 마라. 왜냐하면 몇 번 해보니까 알겠는 거야.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그걸 뭘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빚만 늘어나니까 더 이상 돈 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태도가 바뀔 정도였다니까요.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더 농촌이 진화돼서 농업 생산이라고 하는 구조가 더 자본화된 방식으로 진화해서 농민도 거기에 투자하고 농민도 거기서 일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의 제도적 환경 변화 일부분이 바로 정부가 입법부가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막혀 있는 칸막이 그다음 규제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만이 그 분야에 활기가 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칸막이 때문에 음습해지고 곰팡이가 생기고 거기에 가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그 기능에 시장이라고 하는 햇볕이 쪼여지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부가 바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냐라고 이 재정, 정부, 이러한 분야를 연구하신 분들이 내놓은 해법이 뭐냐면 바로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돕는 정부.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가 활기를 띨 수 있고 기업화돼서 그 기업이 경쟁을 하고 거기서 소비자들이 이득을 얻고 거기에 일한 사람들은 거기에 일한 만큼의 성과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방식. 요것들이 만들어지도록 돕는 정부. 요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지 않은 분야들을 해소해 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결국은 모두 다 고루고루 다 활성화를 시켜서 기업들이 잘 활동할 수 있고 자본이 잘 흐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ESG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중에 이제 특히 이제 environment,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혹시 규민연구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환경이라고 하면 아까 교육과 마찬가지로 뭔가 자본이 들어가고 기업이 들어가면 망가지는 분야, 농업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친환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전 우리 사회가 좀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친환경이라는 말에 친환경이라고 하면 자연 그대로 방생해 두는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정의가 있는 것인가? 원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환경도 자본이 들어가서 더 환경을 환경답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국토의 60%가 그 산림 임야예요. 근데 그 임야가 자본화된 방식으로 더 발전하게 되면요, 더 그 임야를 우리가 인간답게, 그 환경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요, 그 삶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멀리서 쳐다만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주말에 그 산림욕 할 수 있는데 오두막집
지어놓은 데 가잖아요. 근데 그게 소속이 어디냐면 산림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한테 허용된 게 아닌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민간도 활용해서 그것이 같이 만들어지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질까 상상을 해보면 그 안에 오두막집도 물론 가능하지만 호텔도 가능할 거고요. 그 안에 바이킹 타는 산악 바이킹 하는 동호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어서 그 산림 속을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산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뭘 통해서냐? 자본을 투입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연하면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요 생각보다 무섭고 위험하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막 눈 쏟아지고 막 이런 그 극한의 환경도 다 자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햇볕이 좋은 날 그런 걸 좋은 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65일 햇볕만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날일까요? 머리 벗겨지는 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사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자본으로 그것을 잘 더 나은 환경을 만드냐예요. 보면 중동의 이스라엘을 가보면 거기에는 나무가 굉장히 울창해요. 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옆에 나라 보면 다 그 사막만 있는데 그게 바로 자본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환경도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지금 나무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무가 울창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걸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방식을 우리는 이 자본을 투입해서 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것도 자본을 얼마큼 더 효과적으로 투입하느냐예요. 대표적으로 서울의 공원 중에 여의도 공원 있죠. 여의도 공원. 예, 뭐 지금 와서 보면 여의도 공원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이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본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한 결과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노하우도 쌓여 있고, 이 도시 안에서의 자연을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콘크리트 숲이라 공원 불가능해, 자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얼마든지 더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환경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해외 토픽에서 자연 산불이 났는데 저건 자연적으로 난 산불이니까 인간이 건들면 안 된다라고 방치를 했던 사례를 제가 한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사회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자본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 교육에 대한 이야기,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자본과 함께 해봤는데요. 독자이신 또 수민 학생이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야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분야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 수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본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본과 좀 더 가까워져서 자본이 잘 흐르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좀 자본주의에 대한 선입견을 그래도 가지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혹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원장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현실에서 어긋나게 자본주의에 반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든 분들이 있어요. 사회주의 분야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을 적대시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에 빠진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나라에 가보면 도심도 평평해가지고 낮은 빌딩만 쭉 있는 우중충해요. 한마디로 땅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죠. 그런 자본이 쌓이지를 못해요. 그럼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인류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제 에어컨이 가장 좋다 사람들이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 에어컨이 들어있는 건물을 또 수직으로 올린 게 바로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이 도시의 이동성과 함께 이 축적된 자본의 한 형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 땅의 가치가 높아지면 땅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활용도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도시보다 이 자본이 집중화된 도시는 이 높은 빌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높이 지라고 한다고 해서 무한정 높게 짓지는 않아요. 아무도. 왜냐하면
이 높이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높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본의 효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허락된 사회가 필요하죠. 그것은 이 자본에 대한 반감이 좀 덜한 사회일수록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그냥 자본하면 왠지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방대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원시적 본능에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친구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경험을 내 좋은 수단 한 마리에 그러니까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마차의 말의 한 마리 정도로 삼는 것처럼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경험들, 좋은 습관들을 기우는 것처럼 이 자본이라는 것은 그런 좋은 하나의 마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자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인간답게 그리고 자연은 자연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자본은 반대하거나 그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축적하고 그것이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본하면 굉장히 어렵기만 하고 대체 자본이란 무엇인가? 돈과 자본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자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물음표들만 많이 남았던 시간들이 많았는데 이제 느낌표로 전환을 해서 자본과 친구가 돼서 자본이라는 마차를 타고 우리 사회가 또 개개인이 같이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